자,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 좀 봐볼까? 문제 보기 전에 26페이지 민법 해석. 이것도 시험과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을 적용할 때는 3단노법을 하잖아. 처음에 법이 있고 셋째 줄 사실을 확정하고 법을 해석한 다음에 법을 적용한 밑줄 치세요. 재판도 이런 식으로 하죠.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법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걸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걸 우리 재판할 때 1심, 2심을 사실심이라 그래. 사실심. 사실관계를 따진다 그래서 3심은 법률심이라 그래서 사실관계는 안 따지죠. 그다음에 사실 확정되면 거기 뭐가 들어갈 이제 법규를 찾아가지고 법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죠. 필요 없어요. 해석 방법 보시면 옛날에 이게 사벤이라는 사람인데 16세기인가 17세기 그때 사람인데 물리는 뭐죠? 문자가 가지는 의미 밑줄, 논리는 논리적 체계에 맞춰서, 역사전은 제정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체계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 당연한 소리인데 이 당연한 소리도 처음에 누군가는 말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봐도 당연히 물리, 논리, 역사, 체계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사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여기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제 반대 유추,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반대는 뭐냐면, 자,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게 좀 반대되는 사실이란 거죠, 성격적으로. 근데 가변은 규정이 있네. 의뢰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 반대로 해석하겠죠. 예컨대 우리 마지막 조문인데요. 손해쇼 이익은 포기 못한다고 돼 있거든. 미리 포기 못한다.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나중에는 포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완성 전에는 포기 못하고 그게 반대 해석입니다. 문장을 뒤집어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추는 뭐냐면 유사한 걸 추측해서 해석하는 거야. 비슷한 조항을 따지는 거죠. 반대 해석은 반대로 해석하는 거고 유추는 비슷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는 것, 그걸 유추 해석이라 그래요. 우리 법인에서 가시면 사단법인이 있는데요. 설립등기를 하면 사단법인이라 그러고 설립등기를 안 하면 비법인 사단이라 그러거든요. 법인 아닌 사단.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 베낍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유추 해석한다 그래요. 오른쪽에 확장 해석은요, 좀 넓게 인정하는 거. 축소 해석은 좁게 인정하는 거. 넓게 인정하는 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752조에 보시면 타인의 생명을 해치게 되면, 직계전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한테는 유자로 책임지라고 돼 있거든. 그때 배우자에 누구든 넣어준다고? 사실은 배우자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만 말합니다. 근데 사실혼까지 포함시켜주는 경우는 넓게 해석하는 거잖아. 축소 해석은 좁게 해석하는 거죠. 나중에 부재자는 집을 나간 사람인데 그 사람 재산 관리할 때 청구권자 이해관계는 있어요. 그걸 모든 이해관계는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로 줄여서 해석하는 것을 축소 해석이래. 하나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런 법을 해석하는 목적은, 이런 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라고? 법적 안정성. 또 하나가 뭐라고? 구치적 타당성. 우리 좀 전에 기억나시죠? 법적 안정성은 성문법 국가의 장점이고, 구제적 타당성은 불문법주의의 장점이잖아. 항상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누구도 변호사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법대로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실 그거야. 법대로 따르면 법적 안정성이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 그러지? 구제적 타당성이고.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보는 거죠. 최근에는요, 헌법 합치적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헌법에 맞춰서 해석해 주는 것도 합니다. 이거 민법보다 헌법에서 좀 중요한 건데, 헌법을 조금 생각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헌법에 맞게 해석하라 그럽니다. 필요 없고요. 자, 용어 정리해 볼게요. 유추는 조금 전에 왼쪽에서 봤었잖아요. 해석의 종류입니다. 유추는 해석의 종류고요. 준용은 뭐냐면 입법 테크닉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 12점 봐볼까요? 7 뒤로 가셔가지고. 준용은 이게 준말인 거죠, 준말. 부록에 가시면 12점 볼게요. 쭉 가셔서 448페이지 가시면 거기 12조 보시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 그래가지고 2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정, 후견, 개시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뭐 한다? 준용한다, 준용. 그 말은 무슨 말이야? 9조 2항을 거기 또 써야 되는데 또 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 쓰라는 거야. 100개 쓰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을 만드는 기술이야.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이런 준용 규정이 많으면 일반 사람들이 법을 읽을 수가 없어.
근데 법률 전문가들은요, 법을 한 줄에 줄이려고 그래. 그래서 앞에 말이 나오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준용합니다. 요거 갖다 베껴 써라. 그럼 나중에 읽어보는 사람은 구조 2항 준용해서 구조 2항을 또 찾아가서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가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죠. 법을 만드는 테크닉이다. 근데 실제로는요, 막 말을 섞었어요. 유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추, 준용 뭐 이렇게 섞어 쓰고 그럽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추는 해석이고, 준용은 입법 기술입니다. 여러분, 선의는요, 이게 착할 선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이 법률 용어 있잖아. 이거 누가 만든 걸까? 베트남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동양에서 한자를 쓰는 나라가 어디죠?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를 쓰는 나라잖아, 지금. 그렇죠? 모든 전문 서적은 다 한자로 돼 있었잖아, 옛날에. 주로 어떻게 했어? 중국이 용어를 만들고 그 용어를 한국과 일본이 따라갔었지, 옛날에는.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먼저 개항을 했잖아. 일본이 대단했어요. 일본이 1800년도 개항하면서 바로 유럽에 자기 학자들을 보내거든. 유학을 보내. 그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때 유럽에는 6층짜리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지하철이 다니고 막 그랬더니 지하철이 1800년대 생겼잖아.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은 유럽에 있는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어. 그 일본 사람들도 번역할 때 무슨 말로 번역해요? 한자어로 만들지. 일본 자기 나라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 좀 한자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용어들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야. 일본식 한자인 거야. 일본식 한자. 근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쓰는 한자가 있지만 달리 쓰는 한자들이 있죠. 달리 쓰는 한자들은 일본식 한자는 우리말이 아니거든. 한자거든. 우리말자 착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되셨죠? 선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독일말로 말하면 이게 모른다는 소리야. 모른다는 소리를 일본 사람이 선이 착한 뜻으로 번역해 버린 거야. 짜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를 선, 악 그래요. 착할 선, 나쁘락이 아닙니다. 선이는 모른다는 거야. 영어로 이게 막 중국 사람이 번역했으면 부지 그랬을 거야. 부지. 악이는 지 이랬을 거라고. 한 번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전부 다 일본 사회, 과학, 민주주의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야. 그 중국 사람들 만든 것도 중국 한자도 아니야. 일본이 먼저 개화되면서 일본의 용어를 중국과 한국이 따라간 거야.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 영어, 수학 있잖아요. 과목들이 전부 일본 사람들 만든 용어라니까. 그걸 일본말이니까 원래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 사회란 말도 소사이티를 왜 그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어. 다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야. 일본 유학파들이. 몇몇은 중국의 개화파들이 번역한 거.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너무 힘든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추정, 간주도 일본식 한자야. 우리말에 없던 용어예요. 추정은 뭐냐면 미루어 정한다는 거야. 간주도 미루어 정한다는 말이거든. 차이가 뭐냐면요. 추정은 반대 증거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을 수 있는 건 추정이라고 그러고, 간주는 뒤집으려면 또 별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없어 못 뒤집는 걸 간주라고 그러거든. 간주가 좀 더 센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간주가 일본식 한자야.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 싫은 거야, 이 간주란 말이. 추정도 싫어.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있거든. 재판연구원 중에서 그 심의관들이 있는데, 재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국립국어원 있죠, 우리나라. 그쪽에 태스크포스가 있어. 국어학자들하고 판사들이 만나서 뭐 하는 거야? 법률 용어를 순화시키고 싶어 해. 그래서 간주를 바꿨어. 뭐로 바꿨을까? 간주는 전부 다 이걸로 바꿔서 뭐뭐로 본다로. 이해되셨죠? 판사들 설명을 해주니까 말뜻을 그랬더니 국어학자들이 본다가 우리말이다 그래. 본다로 바꿨다니까. 근데 뭐로 못 바꿨으면 여러분? 추정은 못 바꿨어. 이게 뭐냐면 추정과 비슷하면서 본다가 아닌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우리말에. 추정은 지금도 추정이야. 추정은 아무도 안 헷갈려. 조문에 추정이라 나온다니까. 근데 본다는 간주는 뭐라 나온다? 간주는 말은 다 없어졌어. 뭐라 나온다? 본다로 나와. 이 중국식 한자로는 의제야, 의제. 일본식 한자로는 간주고. 근데 우리 둘 다 안 써. 우리는 뭐라 쓴다? 본다. 추정은 못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대요. 지금도 보니까 얼마 전에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최고란 말도 확답 촉구로 바꿨어. 국립국어원으로 다 바꿔가지고 됐습니다. 마지막 좀 밑줄 치세요. 우리 민법은 간주정을 다 뭘로 바꿨다고? 뭐뭐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국어학자들이 우리말을 찾아낸 거야.
본다가 그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넘겨보세요. 법을 읽다 보면요, 제3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제3자는 누구냐면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 계약서를 쓰면 사인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당사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제3자라 그래. 재판할 때는 그걸 소외에 그럽니다. 소송 밖에 있다 그래서. 민법서는 제3자라 그럽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3자가 어디까지인지는 그때그때 제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걸 공부를 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짜증나는 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일본 놈이 만든 한자인데,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세요. 대항은 무슨 뜻을 느껴요, 여러분?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개길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잖아. 그게 뜻이 주장하지 못한다의 의미야. 이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미라고? 주장하지 못한다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양쪽 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 말이 맞는 개념인데, 나는 주장 못하는데 쟤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한다로 번역을 한 거야. 짜증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말이 나오잖아. 뭘로 바꿔 읽으면 돼요? 주장하지 못한다 바꿔 읽으면 되게 말이 통합니다. 엄밀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안 쓰는 용어를 쓰니까 일반 사람 생각할 때 법이 좀 일상생활로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 제도가 아닌 것은 그랬죠? 자, 그거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설명 많이 드려야 돼. 앞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자, 볼게요. 옆에다 좀 써놓으실래요? 뭐냐면 이렇게 판례가 관습법상 인정된다 안 된다 몇 개 말한 게 있거든. 그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관습법은 사양할 것이 분명하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양할 것이 분명하지라고. 그거 다 설명드릴게요. 몇 개 외우셔야 돼. 판례가 인정한 것들. 처음에 관 있잖아. 관습법 관자는 여기다 관법지라고 써놓으실래요? 관법. 설명드릴게요. 써놓으세요. 일단 사는요, 이게 사실혼입니다. 혼인신고 안 한 경우. 양은요, 양도담보인데 동산 양도담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양도담보는 이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이 아니고 특별법이 된 거고, 동산 양도담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부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 다 드릴게요. 명은 명인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습법을 인정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가 있다. 인정한 거. 인정 안 한 게 있거든, 여러분. 인정 안 한 것도 할게요. 온천권. 판례가 그런 거 없다 그랬어. 땅에서 온천이 터진 거야. 잘 보세요. 온천수는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온천수만 띄어서 팔고 싶어 했어. 판례가 그러면서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관습법상 그런 게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 중기동성 온천이 터졌는데 대법원이 그런 관습법은 없다 그래. 관습법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다 그랬잖아. 법관이 알아보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물권으로서 온천권이라는 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도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통행권이라. 이거 재밌죠? 저기 북한산 이런 데 가다가 보시면 그 북한산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다 보면 이렇게 등산도가 많이 있잖아요. 진간동 이런 데 가다 보면. 근데 그거가 개인 땅이었던 거야. 그 사람들 그걸 계속 한 20년 동안 계속 땅을 이렇게 등산으로 이용을 했는데, 땅 중에 집을 짓는다고 막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막으니까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왜 막냐고 막 그런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20년 이상 동안 계속 등산을 다녔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생겼다고? 개인 땅이지만 통일성 걸리겠다고 주장했거든. 판사가 그런 거 없다. 돌아가라 그랬어. 돌아가라. 그런 거 인정 안 했습니다. 시험에 맨날 요게 나와. 온천권. 이건 인정 안 된다고. 자, 이제 인정되는 것부터 해볼게요. 사실혼. 현재 우리는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실혼이거든. 근데 우리 사실혼도요, 법률원에서 인정하는 효과의 한 90%는 다 인정해 줍니다. 혼인신고 안 해도. 아직까지 절대 인정 안 하는 게 상속권이야. 혼인신고 안 하면 상속은 못 받거든. 근데 상속 후에 다른 권리들이 있잖아. 연금 이런 것들 있잖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판례가 그래서 그게 관습법상 인정된다. 이렇게 했고.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양도담보 뭐냐면, 자, 해볼게요. 양도담보는 뭐냐면, 나중에 또 나오거든. 양도란 말은 뭐냐면, 우리 매도, 물건, 양도소득 낸다 그러잖아. 물건 파는 게 양도야. 양도거든. 얘는 형식은 양도야. 형식은 파는 건데, 실질은 담보야. 실질은 파는 게 아니라 담보 맡기는 걸 우리가 양도담보라 그래. 양도담보라는 게 법이 없었어. 언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영등포구 물레동에 가시면, 지금 물레동에 원래 뭐 하던 동네야? 물레동이?
물레동이 남부지방 법원이 옛날 물레동에 있었어. 법원이 있었고 옆에는 전부 다 공장이야. 조그마한 공장인데 공업사라 그래가지고 가시면은 밀링머신 같은 거 하나 두고 이렇게 주문 제작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 밀링머신 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밀링머신 공업사 사장님을 하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사시 갖다 놓고 뭐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 철판을 살 돈이 없는 거야. 철판을 살 돈이 없다. 이걸 가공해서 납품을 해야 돈을 받는데 이게 철판을 살 돈이 없는 거야. 나는 가진 게 몇 분이 없어요. 밀리머신 그게 3억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 찾아갔어. 가가지고 이거 좀 담보로 잡고 돈 좀 빌려주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밀리머신은 동산이거든요. 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건 질권을 설정해야 돼. 샤넬백하고 똑같아. 샤넬백 맡기고 전납부에 맡기고 빌릴 사람 샤넬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갖다 맡기고 돈을 가져오는 거죠. 담보로 잡히고 그 질권을 설정, 인지로 잡힌다 그래서 질권을 설정한다 그러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밀리머신이 동산이니까 질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돼? 밀리머신을 들고 가서 농협 주차장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와야 돼. 왔더니 내 공업사에는 밀리머신이 없네? 그럼 그 다음날부터 주차장으로 출근해야 돼. 뭐 말이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밀리머신을 그냥 둔 채로 담보를 설정할 방법이 없는 거야. 부동산이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밀리머신은 동산이 되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행 직원하고 이 공업사 사장님이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자고? 너한테 판 걸로 하자. 내가 은행한테 판 걸로 하고 뭐? 실제로는 판 게 아니잖아. 실제로는 담보 잡혀놓은 거야. 팔고 빌려 쓴 걸로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자 잘 낼 때는 문제 없죠? 나중에 이자 못 내면 은행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때 가져가서 경매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제도가 법에 없는 걸 한 거야. 항상 그래. 항상 비즈니스는 법보다 먼저 가는 거야. 그리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잖아. NFT보다 항상 먼저 가잖아. 법이 없이 먼저 가잖아. 나중에 법이 따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이 터진 거야. 법원 온 거야. 판사님. 막 판사 앞에서 양도담보를 설명해. 판사가 그게 뭐냐는 거야. 판사가 들어볼 거 아니야. 양도담보 뭐냐 그랬더니 그게 형식은 양도인데요. 실제로는 양도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담보로 잡히고 제가 돈 빌려 쓴 겁니다. 막 밀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판사가 막 듣고 있다가 괜찮대. 해도 돼. 그랬어. 인정을 해준 거야. 근데 그때 해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부동산도 그게 가능하거든. 부동산 양도담보도 저당권 설정 안 하고 양도할 수 있어.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게 법을 만들어서 가당법이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양도담보는 뭐야? 간섭법상 권리가 아니라 특별법상 물권이 된 거지. 근데 얘는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모두 동산 양도담보는 여전히 뭘로 남아있는 거야? 관습법 제도로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밀링머신 맡기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얘는 분묘는 묘야, 묘. 기지는 공군 기지할 때 묘자리 말하는 거거든. 내가 남은 땅에다가 묘를 쓴 거야. 봉분이 있죠, 묘는 이렇게. 그리고 20년 동안 묘를 땅 주인이 철거하는 소리를 안 하네. 그러면 철거 안 해도 돼. 철거 안 해도 되고 나한테 계속 그 묘자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런 게 생기거든. 그 2001년인가 그 이후로는 안 생겨. 법이 바뀌어서 안 생기는데 그 전에 설치한 분명히 지금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다고? 관습법이 있다는 거야. 인정해 줬습니다. 남은 땅에도 묘자를 쓴 경우. 명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과수원을 해요. 과수원하는데 과수원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과나무에서 이쪽에 사과가 열리겠죠? 근데 이마트에 바이어가 와가지고 이 사과를 사고 싶다는 거야. 올해 추석 때. 이거 이마트 바이어는요, 사과 열매 열릴 때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봄에 와, 봄에. 봄에 와가지고 밭대기를 해 미리 사가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따는 것은 추석 전에 따. 그래야 그 추석 때 내다 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과나무는 땅이 붙어 있고,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로 보면 부동산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사과만 사고 싶은데, 이 땅까지 사야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 나는 사과 이거면 필요한데 달려오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분리 과실이라 그러거든. 따지 않은 열매라는 거죠. 여기다가 뭐 넣느냐? 명인 방법이란 거래. 명인 방법을 하게 되면은 따지 않은 상태에서 요것만 팔 수 있어.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근데 그거 안 해도 요거 해도 된다는 거야. 명인 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이란 소리야. 어떻게 하면 될까? 과선에다가 주에 따라 쭉 철책을 치고 이마트니까 노란색이 좋겠네. 노란색으로 편말을 갈 때 그거 거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사과 일체가 팔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걸 관습법상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등기나 인도처럼 공시 방법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명의 방법을 내가 정리했어. 자, 이게 좀 어려웠거든요. 관습법상 부정지상권이라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한 번은 해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나무 땅을 쓰는 권리를 지상권이라 그래. 물권으로 쓰는 거. 임차권도 되는데 땅 짓자잖아. 남의 땅에 지상을 쓰는 걸 지상권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게 법에서 인정하는 거 법정지상권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 법에 민법에는 두 군데가 나오는 게 있거든. 법정지상권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독일은 여러분, 독일은 땅이 이렇게 있잖아. 그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땅 주인하고 이 땅을 건물이 땅에 붙는다고 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건물 등기가 따로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어.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봐. 내가 내 땅에다 건물 지어도 등기 몇 개 한다고? 2개. 이해되죠?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었네? 그러면 땅은 내가 등기하겠죠. 건물은 얘가 등기하겠죠.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럼 뭐라 그래? 그 지상권도 되고 임차권도 되지. 근데 보통 이제 지상권은 좀 길고 임차권은 채권이 좀 짧고 그러거든. 근데 법에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당사자끼리 약정해도 되는데 약정 안 해도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보자고 인정되는 게 2가지를 인정해 줬거든. 민법에서 인정해 줬는데 처음에는 생각할 때 2개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2개만 있으면 별 문제 없을 때 일이 터지는 거야. 2가지가 아닌 경우인데도 이 사람한테 땅을 쓰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기고 어떤 예냐면 이런 거야. 판례가 예를 들던 이런 건데, 여러분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지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등기 2개잖아. 근데 내가 건물만 팔았어. 건물만 팔았는데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어. 건물을 뜯어가겠다는 소리는 철거 약속은 없었던 상태에서 건물만 팔았다니까. 그럼 얘가 땅을 쓰는 권리를 한테 줘야 되잖아. 이게 법정 지상권 설정 약정에 그 약정도 안 한 거야. 그러더라도 얘한테는 땅을 쓰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그런 게 어디냐 그랬더니 관습법이 있다는 거야. 관습법상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조문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있거든. 조문에 2가지 말고도 인정해 줘야 할 일이 터진 거라니까. 그렇게 판례가 인정을 해줘. 그러면 그런 게 어디냐 그랬더니 관습법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걸 줄여서 관법지라고 그래. 관습법상 법정지상.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 왜? 관이 붙어 있잖아. 당연히 관습법 제도 있지. 근데 얘는 안 외워도 된다고. 왜냐면 뭐만 외워야 돼? 요 4개는 외워야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보시면 다음 점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라고 제도가 아닌가 그래. 분묘기재권, 명인방법, 동산양도담보, 관습법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이 맞죠? 근데 지역권은 뭐냐면 여러분 지역권은요 민법상 물권입니다. 우리 민법에 물권은 8가지를 인정을 해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뭐야? 점유권. 2번째 소유권. 그러니까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를 인정하거든. 거기에 여기 들어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제도가 아니다?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고 민법상 제도야. 민법상. 그래서 외워야 돼. 점소, 지역전, 유, 질, 저. 그래서 8개 외워놓으셔야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남의 거 쓰는 거거든. 그래서 용익물권이라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라 그러고 이건 담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물권이라 그럽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질권은 동산 질권이고 저당권은 부동산 저당 잡는 거고 얘는 물건 다 되는 거고요. 동산, 부동산 다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시험법에는 아니야. 우리는 이 내용은 알 필요 없고 8가지가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내용은 필요 없어. 됐죠? 3번 풀었습니다. 여러분 풀은 문제는 체크해 놓으세요. 옆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놔. 아 이건 풀었구나. 자 넘기셔서 7번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2015년도 기출문제 7번 문제.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골라봐라.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한다. 민법 1조 조문이죠? 5.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다. 국제법도 국내법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미 FTA 조약이라든가 까트 조약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원이 됩니다. 공동선주와 성과번호를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이 된다는 것이 뭐에 합당하다고? 조리. 관습법이라 그러면 안 돼. 3번 맞는 질문. 4번 법령과 같이 효력하는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누가 한다고? 법원 직권학자. 관습법은 법원 직권학자가 한다. 5번 헌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걸지라 할지라도 관습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나 문제. 하나도 안 어렵죠? 배웠던 지문 다 들어있고. 8번도 볼까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9년도 기출입니까?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맞죠? 보충적 효력설. 헌법에 의해서 체계를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된다. 맞죠?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맞죠? 1조에서 말한 법률은 형식적 법률만 의미한다. X. 성문법은 전체를 말하는 거야.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맨날 나오던 지문이 나오니까 문제 풀다가 복습 때 공부하는 거죠. 지문 자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좀 뭐 어려운 거 없나? 최근 문제가 뭐 없나요? 오른쪽에 13번 볼까요, 여러분? 저 어려운 문제, 2022년도 문제.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이거 지금 3번 먼저 할게요. 관습법에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 직권으로 확정한다. 맞죠? 3번 맞고. 4번, 사실은 간섭은 법원이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간섭은 법원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다. 4번이 틀렸죠. 사실은 간섭은 사실에 불과하지 법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법률형이 해석하거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만 한다 그랬죠. 106조. 5번, 공동선주와 선거번호를 거치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종전 구성이 된다는 것이 조례 합당하다. 5번도 맞죠? 틀린 게 4번이거든? 근데 문제는 2번 때문에 그래. 이 복수정답 인정이 됐거든, 그래, 여러분? 2번 문제 볼게요. 앞에 내용이 없어. 헌법 이야기야. 여러분, 관습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반하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봐봐. 자, 재판 좀 봐보실래요? 관습법 법이죠. 관습법 법이라 그랬잖아. 법이잖아. 근데 법인데 헌법재판소로 유언법률심판이라는 게 있거든. 유언법률심판이라는 게 있고 유언법률 헌법소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만 합시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유언이라 선언하는 게 헌법재판소 하는 일이야. 헌재가 이걸 하는 거야. 유언 이것도 있고 유언 헌법소원도 있고 유언인 헌법소원 이런 것도 있는데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있어. 이런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법원에 어떤 문제 일이 터져가지고 그 관습법이 문제가 된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하지? 관습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 관습법이 위헌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판사한테 이걸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제청해달라고. 위헌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헌재가 판단하는 거거든. 헌법재판소 사건을 중단하고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관습법 위헌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거든. 보내면 되는데 대법원이 안 보내줘. 법원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유언법률 심판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 법률을 말하는 것이 관습법으로 안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래서 안 보내주고 뭐 하냐면은 그걸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법원이 안 받아주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걸 할 수 있어. 안 받아주면 요거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안 받아주니까 나는 받아줘야 될 것도 한 거야. 헌법재판소 받아줘. 이게 대법원 헌재가 입장이 다른 거야. 대법원에서는 관습법의 위헌 여부는 우리 법원이 직접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헌재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할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2번 문장은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맞는 문장이야. 대법원 입장에서는 맞는 문장이 된다고. 대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런다고? 아니 반대라니까. 자기들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헌법재판소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문제 낸 사람은 대법원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정답 4번으로 낸 거야. 누가 안티를 건 거지. 아니 헌법재판소는 된다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로 안에 보시면 다투에서 판례에다 풀어라 그랬잖아. 이게 애매한 거. 보통 판례는 대원 판례를 말하는 거거든. 또 헌재 판례도 들어간다 그래도 할 말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2번은 헌재와 대법원 입장이 달라. 대법원은 안 된다 그러고 헌재는 된다 그래. 그래서 결론을 해서 헌재 입장에 따라서 복수 정답 인정이 된 거야. 앞으로 시험에 낼까 안 낼까? 못 내지.
한번 일이 터졌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헌법에서는 계속 나와. 헌재 중요하지.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중요하잖아. 헌재가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게 많아. 지금도 지금 대법원하고 헌재가 싸우는 게 있거든? 이게 해결이 안 돼. 헌재가 된다 그러면 대법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어, 서로. 왜냐면 대법원이 그 말 안 따라가거든. 헌재는 따라라 그러는데 대법원이 안 따라. 그럼 대법원이 안 따랐을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야. 대법원 입장에서는 관습법은 헌법재판 심판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헌재는 기라 그래. 그래서 헌재 입장에 따라서 중복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해설 보세요. 이 사건 관습법은 관습법도 법이잖아. 실질적으로 법이니까 유언분 심판이 된다는 게 누구 입장이라고? 헌재 입장이야. 가로를 헌재로 써 있죠?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봐. 근데 이 헌재 입장에 따라서 뭐가 인정이 됐다고? 복수정 인정이 됐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이 반대라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 앞으로 물어보면 정확히 물어볼 거고 안 물어보겠죠. 한번 틀렸으니까. 이해되셨죠? 헌재는 된다 그런다. 대법원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돼가지고 2번까지 정답 인정이 됐습니다. 헌재 입장을 따라간 거죠. 대법원 입장이 아니라. 여기까지 되셨어요? 진도가 좀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34페이지 볼게요. 법률관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법률관계는 뜻이 뭐죠? 법에 의해서 기울되는 관계를 말하는데,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관계라 그래요. 2번에 두 줄쯤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터졌는데 그 안에서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누구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걸 권리 의무 관계라 그래. 이해되셨죠? 권리 의무가 안 나오면 그 인간관계라 그래. 인간적인. 교회 다니는데 건축원금을 해마다 교회가 헌금을 안 내면 운영이 안 되잖아. 그래서 11조도 요즘 무슨 약정을 하시더라고요. 약정하고 근데 건축원금을 내가 한 달에 20만 원, 240만 원 내기로 했어. 근데 중간에 형편이 안 좋아가서 못 냈어.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오더니 법정에서 보재. 그런 목사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목사님도 아는 거야. 이게 법률관계가 아니라는 걸. 내가 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교회가 권력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안다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인간관계라 그래. 종교관계, 도덕관계 이런 거 있잖아. 부모를 모신 이런 것들. 근데 법률관계는 뭐라고?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야. 다시 해볼게요. 결혼 10주년 때 됐어. 이제 대가 그동안 아내가 열심히 잘 살아줬어.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번에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내가 그 에르메스 백 1,300만 원짜리 그거 있잖아 모델. 거기다가 꽃바구니 해가지고 다 줄게 그런 거야. 주기로 했어. 각서도 써줬어. 아침에 다 해주겠다. 근데 별로 아내가 안 기뻐해. 안 기뻐해. 되게 백 하나 주는 거 유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 주기가 싫어. 줘야 돼 말해야 돼? 줘야 돼 말해야 돼? 줘야 돼 말해야 돼? 증여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야. 증여는 교회 헌금하고 다르다니까? 뭐 해야 돼? 줘야 돼. 나는 의무자고 와이프는 권리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항상 일이 터졌는데 권리가 있으면 뭐라고? 법률관계. 없으면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게 호의관계야.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기울되는 거고 항상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 터지잖아. 그러면 나한테 권리가 있는가를 아파요. 권리가 없으면 읍소를 해야죠.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고. 이거 반대말은 뭐라고? 인간관계라 그러는데 그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호의관계야. 여러분 호의관계가 뭐야? 호의를 베푸는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호의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야타. 야, 타. 이거 있잖아. 영어로 풀. 이게 호의관계잖아. 그렇죠? 홍대 앞에서 클럽에서 놀고 나올 때 야 오빠가 차 있으니까 연남동 가가지고 차 한잔 하자. 싫대. 그래 그러면 오빠가 이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 줄게. 타 그랬어. 그래서 태웠어. 밤 12시 30분에 태웠는데 아이씨 조명빨이었어. 그럴 수 있잖아. 잘 들어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야씨 내려 그런 거야. 방금 때 태워다 준다 그랬잖아. 내가 말해봐. 야 내려 씨. 아 오빠 태워다 준다 그랬잖아. 아 내려 씨. 바빠 죽겠고 지금 계속 사람들 나오고 있잖아. 다른 여자가 또 이렇게 컨팅해야 될 거 아니야. 내려 씨 이런 거야. 여자가 법정에서 보지. 법정에 볼 수 있어 없어? 항상 포인트니 그거라니까.
법정에 볼 수 있으면 법률관계, 없으면 이쪽인 거야. 없어. 왜? 허위관계는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도 없고 이행 안 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그래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안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실제 일 터질 때는 카풀 많이 터지죠. 카풀 같이 해주다가 김 부장이 야 오늘 아프니까 김대리 넌 지하철 타고 그랬더니 부장님 법정에서 봐요 이러는 거야. 미친놈이죠? 근데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 당연히 카풀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막 말하고 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호의관계 볼까요? 호의관계는 포인트는 그거야. 법적으로 구속받을 의사 없이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라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본인 채 아는 사람을 태우는 거죠. 한자어로는 호의동승, 우리말로는 야타, 영어로는 카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호의관계냐 법률관계냐 구별은요. 여러분 공짜냐 그게 구별 아니에요. 증여는 공짜지만 법률관계거든. 법적 구속 의사 존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가 법의 구속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법률관계, 그게 없으면 호의관계. 효과 보시면 법적으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빗줄 계약상 청구권 X 안 생겨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X. 근데 여러분 하나 생기는 거 하나 있거든.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생겨.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리라 그러면 걔가 내려주면 좋잖아. 근데 걔가 안 내리는 거야. 실갱이 하다가 가로세를 들이받았어. 그 옆에 동승자가 얼굴에 계속 다친 거야. 그 손해배상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지. 다쳤잖아. 나 때문에 다친 거잖아.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니까 좀 깎자는 거야. 견적 2천 나왔는데 깎자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호의관계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호의관계인 이유로 깎을 수는 없어.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예컨대 갑이 호의로 을을 차에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을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밑줄 을은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권을 갖습니다. 이건 인정이 돼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안 돼.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빨간펜 호의성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깎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한문철 변호사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깎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데 몇 대 몇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우리 판례는 깍스 열고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제공받은 경우 얘를 깍스 열고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 네 글자로 호의동승이죠. 요 경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의동승의 경우에 자 운행 목적이나 동승자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그 다음 말 재밌지 않아요?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같이 술 한잔 했는데 그 집이 또 다 분당이야. 난 분당 쟤는 용인이야. 자꾸 김대리가 저 분당 가서 한 잔 더 하지. 편의점 가가지고 야 나 술 취했으니까 그냥 너는 지하철 타고 나는 차는 조심히 몰고 갈 테니까 너는 지하철 타랬더니 이 새끼 차로 막 기어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다가 교통사고 났다니까. 그게 그거잖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그런 경우 100% 다 책임지려면 좀 억울하죠. 지가 적극적으로 기어 들어왔는데 그때는 깎을 수 있어. 그때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게 자 동그라미 치세요. 시인이치기나 형평물치 이걸 이유로는 깎을 수 있어. 그때는 한문철 변호사 몇 대 몇 해가지고 7대 3 이렇게 해서 깎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다 안 태워준다고 해도 네가 기어 들어왔지 않냐는 거야. 그럼 30% 네 과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호의관계는 이유는 안 깎아주고 시인이치기나 형평물치 이거는 깎아줍니다. 깎을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를 동승했다는 사실만 갖고는 깎을 수 있는 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의관계는 이유로는 절대 안 깎아줘요. 시인이치기나 형평물치기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깎아주는 거 시인이치기가 비슷한 내용이야. 시인이치기를 이유로 깎아줄 수는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어렵지 않죠? 예. 민법이 제일 쉽지 않나요? 그 뒤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으로 신의선 실론책 할 건데 전부 다 판례거든. 3시간 동안 이제 판례 얘기를 많이 할게요. 쭉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권리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진도는 저 35페이지 위에까지 봤고요. 권리 의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첫날 아주 낯설고 그랬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